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항상 여기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저도 사연을 보내려니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얼마 전에 정말 끔찍한 사건을 하나 겪었거든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지만 이제는 그 일에서 벗어나고자 어렵게 컴퓨터에 앉아 사연을 보내려고 합니다. 비록 글이 횡설수설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려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해야 할 듯합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전자부품 제조회사를 운영했어요. 아빠는 회사를 키우는데 청춘을 바쳤고 그 결과 작년 기준 직원 수는 100명, 연매출은 150억 정도 나옵니다. 엄마는 아빠 회사의 사무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저는 수도권의 4년제 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아빠 회사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한 곳에 진득이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 회사 생활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꿈인 스튜어디스가 되어보고자 항공사에 지원했는데 서류는 항상 붙었지만 면접에서는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1년 정도 도전하다가 계속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지금은 학원 영어 강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가족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1살 많은 오빠예요. 오빠와 저는 제가 7살까지는 같이 살았습니다. 하도 어린 시절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저는 항상 오빠의 손을 잡고 다녔고 오빠는 저를 다정스럽게 쳐다보며 잘 놀아주었어요. 행복만이 가득할 것 같은 우리 집에 오빠가 학교에 입학한 해의 추석 명절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수도권에 살던 우리는 우리 집과 가까운 친할머니 집에 있다가 전라도에 사시는 외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어요. 원래 명절 때마다 터미널에는 사람이 붐볐지만 그 해는 유난히 사람이 많아 아빠는 오빠를, 엄마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동하다가 사람들에게 휩쓸려 오빠가 아빠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빠가 바로 오빠의 이름을 불렀지만 오빠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저는 친할머니 집에 있고 부모님은 오빠의 행방을 찾으러 몇 년 동안 전국 각지를 돌며 다녔지만 오빠의 머리카락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실종되고 우리 집은 몇 년간 초상집이었어요. 웃음소리도 대화 소리조차도 없었고 그저 눈물과 한숨소리로만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거나 무섭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었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투정이나 어리광 한 번 부리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렇게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자주 배가 아프고 무엇보다 두통이 심했어요. 동네 내과 소아과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검사한 결과 우울증 진단이 나왔어요. 부모님은 그 결과를 듣고서는 아들도 잃고 딸까지 잃을 뻔했다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부모님이 점차 달라지셨어요. 항상 무표정으로만 계시던 두 분이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셨고 매주 주말마다 놀이공원, 상황이 안 되면 집 앞 공원이라도 나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부모님은 오빠를 잃은 슬픔이 크긴 했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이전처럼 눈물이나 한숨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모님의 노력 끝에 저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밝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마음에는 오빠를 잃은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무사히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학원 영어 강사가 되었고 친구가 소개팅을 해줘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동아들이에요. 저의 시어머니는 요양원 원장님이시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인사를 갔을 때도 제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시고는 그깟 강사가 벌면 얼마나 버냐고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도 저에게 설거지, 제사,
김장과 같은 일을 시키시지도 않았고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는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으며 집안일도 잘 도와주었어요.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도 돈독했고 저도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며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빠의 회사 근처에 비슷한 업종의 회사가 새로 생겨서 매출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의 생신을 앞두고 평일에는 다들 일하느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드니 주말에 같이 점심을 먹으며 아빠의 생신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미리 약속했던 날 아빠와 친한 거래처 사장님의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제 결혼식 때도 오셨던 사장님이시라 안 갈 수가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점심 약속을 저녁으로 미뤘습니다. 아빠는 결혼식을 다녀오고 저녁에 가족끼리 만났는데 아빠가 큰 고민이 있어 보이셨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결혼식장에서 오빠와 닮은 사람이 만난 것 같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엄마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냐고 한번 자세히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진혁이와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대충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진혁이의 나이는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어 보이고 내 젊을 때랑 아주 똑같이 생겼었어. 오늘 나와 같이 간 회사 사장님이 그 젊은 친구가 나랑 너무 닮아서 그런데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 그럼 한번 가서 나이와 이름을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예식장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필요 현장에서 찾아봤는데 그냥 갔는지 안 보였어. 나중에 거래처 사장한테 아는 사람이냐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게. 오늘 내 생일 축하해주려고 왔는데 김서방 앞에서 이런 이야기나 하고 말이야.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생신날 잃어버린 아들을 찾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고의 선물이지요. 정말 그분이 우리 다은이의 친오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형님이 생기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며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생신은 월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점심시간쯤에 아빠에게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어디 편찮으시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지금 너무 놀랄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며 이따가 퇴근길에 밤늦게라도 잠시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 근무 시간이 오후 2시에서 밤 10시까지이고 정리하고 뭐하고 하면 밤 11시에나 퇴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집에 가도 괜찮냐고 했더니 상관없다고 하시며 오늘 꼭 잠깐만 집에 들러달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되어 엄마에게도 전화했는데 엄마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은 부모님 걱정에 어떻게 하루 강의를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어찌 수업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자마자 원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눈이 벌겋고 팅팅 부어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은아, 놀라지 마. 진혁이를 찾은 것 같아. 너의 오빠 찾았다고. 아빠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일단 차근차근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빠는 거래처 사장님 딸의 결혼식장에서 본 젊은 사람이 오빠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자마자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실 어릴 때 잃은 아들이 있는데 하객으로 온 한 젊은 친구가 아빠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아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거래처 사장님은 누구를 찾으려는지 알 것 같다고 하며 오빠의 현재 직장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오빠는 아빠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비슷한 업종의 회사 개발팀 팀장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빠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번호를 알려주셔서 아빠가 바로 사장님께 전화했고
오빠를 닮은 젊은 사람의 나이와 이름을 알 수 있는데 나이는 현재 오빠의 나이와 같은 35살이고 이름은 오빠의 이름과 같은 이진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이 점심시간 즈음이었고 점심시간이 지난 후 아빠는 바로 그 회사로 달려가 봤지만 아쉽게도 오빠는 지금 다른 지방으로 출장 중이라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원증으로 사진은 볼 수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 오빠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어떻게 오빠가 이 회사 직원으로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지금 회사를 차리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부장으로 있었고 오빠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빠는 배우려는 열정도 가득하고 항상 열심히 하려고 해서 당시 부장이었던 사장님 눈에는 참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 뒤로 종종 같이 저녁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오빠는 보육원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자립금을 받고 시설에서 나와 직업 전문학교에서 이쪽 일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힘들게 살아온 오빠가 안쓰러워 더 잘 챙겨주고 기술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회사를 차릴 수 있었는데 함께 일할 직원을 구하다가 오빠가 생각나 개발팀 팀장으로 스카우트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빠는 눈물을 흘렸고 사장님은 오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한번 연락해서 만나보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오빠를 찾았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고 얼떨떨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빠를 찾았다고 이야기하니 남편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고 하며 매우 잘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오빠와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뺨에 어루만지며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 눈물을 흘렸고 오빠 역시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저를 보더니 매일 울기만 하고 코나 질질 흘리던 그 꼬맹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했냐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본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는 지금 우리 집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종종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 역시 오빠에게 매형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하며 앞으로 자주 만나 함께 술도 마시자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오빠와 종종 둘이서만 만나 함께 저녁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면 남편은 저한테 혼난다며 오빠 집으로 가서 잠도 자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 바가지를 긁었지만 오빠는 매제 아침에 해장까지 시켜서 잘 보낼 테니 남편 너무 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부모님은 오빠와 남편이 형제처럼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다고 흐뭇해하셨어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빠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회사 운영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빠는 같이 일도 하고 앞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있었고 회사 간부도 있기는 했지만 아빠는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오빠가 아빠의 회사로 오기 바랐지만 오빠는 지금 있는 회사의 사장님께 죄송해서 이직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남편은 장인어른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전공이 전혀 다른 쪽이고 아빠 회사는 아무래도 기계를 직접 조작하고 다뤄야 하는 일이라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빠 회사로 들어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라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남편은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에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아빠의 회사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도 남편에게 회사로 들어오면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생각이 아주 확고했고 결국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의 매일 자정까지 일하며 기계 조작하는 것을 배웠고 주말에도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몸도 생각해가며 일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 빨리 일을 배워야 한다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회사 사람들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남편 앞에서는 전문 용어를 써서 남편이 하나도 못 알아듣게 하고 회사 내의 중요한 일도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남편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빨리 일을 배워야 한다고 하며 이 악물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빠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아주 좋게 보셨고 아직은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맡아서 할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있으면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왔습니다. 원래 시댁이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라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시댁에 갔었는데 남편이 아빠 회사로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넉 달 만에 시댁에 간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본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우리 준석이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예, 우리 준석이가 너네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데 무슨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니? 아무래도 아빠 회사는 기술이 필요한 회사라 아직은 배우느라 그래요. 다들 이쪽 업계에서 10년, 20년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과 함께 일하려면 아무래도 남편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저와 남편이 힘들 수 있다고 남편이 말렸는데 남편이 굳이 아빠 회사에 들어갔네요. 어머, 얘 좀 보게. 얘, 아무리 그래도 준석이가 사장님의 사위인데 그냥 한 자리 하나 주면 안 되니? 누가 들으면 무슨 너네 아빠 회사가 대기업인 줄 알겠다. 그래봤자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가게인데 뭘 그리 따지고 드니? 그냥 빨리 딸인 네가 너네 아빠한테 우리 아들한테 부장이나 차장 같은 자리 하나 주라고 말해봐. 그래야 빨리 우리 아들도 사장도 하고 하지 않겠어? 너도 기왕이면 사장 와이프면 좋잖아. 우리 아들 그래도 수도권에 4년제 대학도 나오고 이전 회사에서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살던 애인데 너무 고생해서 안쓰럽다. 어머니, 지금 어찌어찌 해서 남편이 관리직에 앉았다고 해도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빠도 남편에게 쉽게 관리직 자리를 못 주시는 거고요. 참, 네가 융통성 없는 게 네 아빠 닮아서 그런가 보다. 아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우리 준석이만 고생이네. 시어머니는 살 빠진 남편의 모습에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아빠 회사 다니며 고생을 해서 살이 빠진 것이 사실이기에 별다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잘 내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뒤로도 명절 내내 우리 아들 안쓰럽다며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저도 같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점점 듣기 힘들었고 슬슬 짜증이 났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했고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집에 갈 때 보니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시냐고 했더니 준석이가 너무 안쓰럽다고 하며 너네 아빠한테 잘 이야기해서 얼른 관리직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그렇게 남의 밑에서 고생하며 일하는 게 너무 안쓰럽다면서요.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혹시라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일도 조금씩 손에 익고 괜찮다고 하며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남편을 보니 뭔가 고맙기도 했고 마음이 짠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자 아빠 회사 임직원들이 드디어 남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회식을 갔다가 남편이 아주 기분 좋아서 오는 거예요. 회식 때 무슨 좋은 일 있었냐고 했더니 오늘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사과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니 부장님이 그동안 사장님의 사위인데다가 이쪽 업계에서는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낙하산으로 오해했는데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다며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부장님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자신들도 오해했다고 하며 남편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역시 진심은 통하는 것 같다며 뿌듯해했고 그 뒤로는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대리로 승진도 했어요.
남편이 대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빠와 오빠 회사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오빠의 회사가 아빠의 회사로 인수합병이 돼서 오빠가 아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오빠가 다니던 회사와 아빠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거의 같은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부품을 제조하는 기계 역시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회사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일을 너무 잘했어요. 아빠 회사 사람들도 오빠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눈치도 빠르고 눈썰미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잘 융화되었어요. 무엇보다 회사 합병 후 처음에 이런저런 갈등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오빠는 현명하게 대처해서 큰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뻔한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오빠의 성품과 실력을 높이 평가했고 오빠는 바로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요. 오빠는 임직원들이 낙하산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 어쩌냐고 했지만 회사 내에서는 아무도 오빠가 차장이 되었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빠는 초고속으로 차장이 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리였어요. 물론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부터 직업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일해온 오빠와 이제 고작 3년 차인 남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나요? 저와 아빠는 당연히 오빠가 먼저 승진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오빠가 차장이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투덜대는 것입니다. 장인어른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무리 형님이 이쪽 업계에서 일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차장까지 바로 승진시킬 수가 있어? 장인어른도 그러고 회사 사람들도 다들 형님한테 홀라당 홀려서는 보니까 기계 조작하는 것도 나랑 별반 다른 것도 없더구만. 어떻게 형님은 바로 차장이고 나는 아직도 대리 나부랭이냐고.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야. 과장이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아빠한테 대충 회사 상황은 들었는데 솔직히 여보가 열심히 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오빠는 지금 이 업계에서 20살 때부터 일해왔던 반면에 여보는 이제 고작 3년이야. 이런 상황에서 여보가 오빠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 아닐까? 그리고 오빠가 차장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직원도 아무도 없다면서 왜 여보만 그렇게 불만이야? 솔직히 나는 기계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와 회사 직원들이 다들 인정했다면 여보보다 오빠가 더 실력이 있다는 뜻 아닐까? 말을 말자 말을 마라. 너도 이씨 집안이니 당연히 너네 오빠가 먼저 차장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남편은 제 말에 수긍하지 못하고 혼자 씩씩대더니 작은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나오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이 정도까지 화를 내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이 되고 저는 혼자 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이 새벽에 누구와 통화 중인가 싶어서 몰래 엿들었는데 대충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 자리에 한번 앉아볼 생각으로 왔는데 갑자기 형님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등장하는 바람에 일이 다 틀어졌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자신이 승승장구해서 사장까지 됐을 텐데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오빠가 콱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화가 잔뜩 난 듯했고 우리 아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까지 하는 듯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아빠의 회사에서 일한다길래 저는 정말 아빠를 돕고 싶어서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장 자리까지 생각한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오빠 때문에 자신이 사장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하는 것이 충격이다 못해 섬뜩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려다가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격양되어 있어서 일단 못 들은 척하고 다시 조용히 큰 방으로 갔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밤새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출근한 후 바로 아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는 안 그래도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사실은 말이다. 김서방이 요새 회사 내의 소문이 정말 안 좋아. 자신이 사장님의 사위라서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며 회사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회사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닌다더구나. 게다가 새로 들어온 사무실 여직원이 있으면 자신이 이 회사 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나 봐. 요새 김서방 집에는 일찍 들어오니? 아니요, 거의 매일 일해야 하느라고 늦게까지 일했어요. 여전히 밤 11시나 돼야 집에 와요. 근데 매일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반주한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하고 밥을 먹으면서 간단히 한잔하고 오는 줄 알았어요. 야근은 무슨, 매일 칼퇴근하고 있어. 아마 사무실 여직원이랑 같이 밥 먹는 것 같아. 어찌됐건 나는 김서방에게 회사 경영을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고 회사 관리직으로 앉힐 생각도 없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과 회사는 엄연히 다른 거야. 네가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실 저도 아빠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제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남편이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는 바람에 일이 다 그르쳤다고 했어요. 심지어 오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했어요. 아빠도 내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고 저 역시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한 집에서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어요. 남편은 매일 밤 1시에서 2시 정도에 들어와서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집에 오면 바로 작은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고 저랑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서 대화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침 10시쯤에 일어났는데 남편은 일찍부터 어디론가 나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 번씩 주말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오후 늦게 집에 들어왔었기에 당연히 남편이 운동하러 갔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간단히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겉절이랑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하고 밑반찬 몇 개 했다고 하시며 아빠와 함께 집에 잠깐 들려도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 없으니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잠시 후 엄마와 아빠가 갈비찜에 겉절이에 밑반찬을 한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냉장고 앞으로 가셔서는 냉장고에 반찬들을 하나하나 넣어주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인 줄 알고 현관으로 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뺨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번 명절 때 분명히 말했지? 너네 아빠한테 말해서 얼른 관리직이라도 한 자리 달라고 말이야. 아니 지금 너네 아빠 회사에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대리 나부랭이가 뭐니? 너네 오빠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차장 달았던데. 솔직히 너네 아빠 너무한 거 아니냐?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셔서 갑자기 제 뺨을 때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나 지금 너 머리채도 잡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다. 아니 도대체 그깟 구멍가게에서 왜 그리 관리직 자리를 안 줘? 지금 당장도 우리 아들 사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잘할 텐데 왜 우리 아들을 못 믿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냐고. 그리고 네 오빠라는 사람은 솔직히 몇십 년 만에 만났으면 남남 아니야? 네 오빠라는 사람한테는 한 달 만에 차장 자리 주고 3년 가까이 일한 우리 아들은 아직도 대리이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손을 놓쳐서 사라졌으면 평생 죽은 듯이 살았어야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아들 앞길을 방해하고 난리야? 에이, 그냥 보육원에서 죽어버리지.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아직도 대리인 게 말이 되냐며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정리하고 있던 부모님은 시끄러운 소리에 현관으로 오셨고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많이 나 보이셨어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터진 입이라고 그딴 말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두 분 다 여기 계셨네요.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어디 한번 솔직히 까놓고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아니 도대체 준석이가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네? 3년 동안 그렇게 그쪽 회사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사장 자리는 못 내줄 망정 아직도 대리냐고요.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저희 회사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최소 10년은 이쪽 업계에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고작 3년밖에 일하지 않은 김서방에게 관리직을 어떻게 내어준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럼 그쪽 아들은요? 아니, 잃어버리면 남남이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는 우리 아들보다 더 높은 차장이 된답니까? 이게 바로 낙하산이지 뭐예요? 우리 아들은 20살부터 이미 이쪽 업계에서 일해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동종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차장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은이도 당신 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길 바란 적 없습니다. 김서방이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둘 다 말렸어요. 그래도 굳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고집 부린 건 김서방입니다. 저는 한 번도 김서방에게 우리 회사 사장 자리 내준다는 말을 한 적 없고 조금만 잘하면 관리직 주겠다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딸 뺨을 때리고 협박까지 하시는 건 정말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염치가 있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자기 사위가 자기 회사에 들어왔는데 잘했다고 빨리 관리직은 못 내줄 망정.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서야. 듣자 하니까 너무하시네요. 그럼 뭐 낙하산이라고 소문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원에서 차장으로 초고속 승진이라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뭘 몰라요 뭘? 우리 아들 그래도 수도권 4년제 대학 나온 인재야. 인재라고. 진짜 이 집구석은 말이 안 통하네. 준석아 가자. 너 이딴 집구석이랑 이제 연 끊고 이혼해. 너도 이제 이 집구석 싫지? 네. 저도 사위한테 사장 자리 하나 안 내주는 장인어른의 사위 노릇 할 생각 없네요. 엄마 말씀대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잘됐네. 나도 너의 새까만 속내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자고. 이혼하자는 내 말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한참 동안 우리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엄마가 진짜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지금 아이도 없고 검은 속내가 가득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살겠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일단 내일은 주말이고 하니 부모님 집에서 같이 있자고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챙겨주신 반찬들을 다시 챙기고 제 짐들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밤 11시쯤에 잠을 자려는데 엄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오빠였는데 엄마는 이내 표정이 아주 심각해지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다세대 주택 1층인 오빠의 집에 불이 났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화재 당시 오빠는 잠깐 지인을 만나러 나간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고 다른 집에 사시는 분들도 바로 다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이웃의 신고로 10분 만에 바로 꺼지기는 했지만 오빠가 살던 집 내부가 다 타버렸어요. 일단 오빠는 바로 부모님 집으로 왔고 저는 오빠에게 어쩌다 불이 난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빠의 말로는 지인을 만나고 집에 오는데 집 근처에서 남편을 본 것 같다고 했어요. 어두웠지만 분명히 남편이 평소에 자주 입던 운동복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남편도 역시 오빠를 본 것 같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지고 나서 오빠 집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해요.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우리 가족은 바로 남편은 방화범으로 고소했습니다. 다음날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합동 감식을 했는데 방화로 확인되었고
CCTV와 맞은편 주차되어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근처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1층에 살던 오빠 집 창문에 투척하는 장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혔더라고요. 남편은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구속과 동시에 이혼을 하려 했으나 당당히 이혼하자던 남편이 이혼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는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해야겠다는 제 말에 아빠는 직장에서 남편과 불륜 저지른다고 소문난 20대 회사 여직원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바로 그 상간녀와 만났는데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아직 20대인데 제 앞길 꼬이는 것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치근대서 한두 번 만난 게 서너 번 됐다고 했어요. 만나면서도 이게 아니란 것은 알았는데 사장님의 사위라고도 하고 또 이혼할 것이라고도 하니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상간녀 소송까지 할 마음으로 왔는데 상간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간녀도 그놈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은 하지 않는 대신 남편이 불륜 피웠다는 모든 사실을 자백받고 증거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면 될 일을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생기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전화했고 그래도 끝까지 제가 받지 않자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안으로 들일 생각이 없었지만 잠깐 열린 틈을 타서 무작정 시어머니가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우리 준석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때 이혼하라고 했었어. 하지만 내 진심은 아니었다. 정말이야. 우리 준석이가 방화를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이혼만큼은 안 하면 안 되겠니? 이제 나도 준석이도 자리 욕심 안 부리고 조용히 살게. 그러니까 네가 너네 아빠 아니지. 바깥사돈 좀 잘 설득해서 이혼하지 말고 죗값 받고 나오면 다시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어릴 때 잃어버리고 몇십 년 만에 찾은 우리 오빠한테 죽었으면 좋겠다느니 그런 막말을 하셔놓고 어떻게 용서를 바라시나요? 남편이 아빠 회사 여직원과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옥바라지까지 해가며 같이 살라고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이혼소송까지 해서 위자료까지 받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래도 이 어른이 이렇게 사과하러 왔는데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되냐? 정말 융통성은 일도 없는 집구석이라니까. 뭘 잘했다고 사과를 받아줘요? 당신 때문에 어렵게 찾은 우리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당신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참나, 우리는 법대로 할 테니까 그만 여기서 설치고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난 안 나가. 당신들이 이혼소송 취하해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우리 집에서 안 나갈 기세로 대자로 누워 시위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으려다가 힘에서 밀리자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는 결국 경찰들의 손에 끌려나갔어요. 저와 엄마는 이렇게나 끝까지 막말하고 뻔뻔한 시어머니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시어머니 요양원에 몇 번 갔다가 얼핏 봤는데 주방 직원분들이 위생모나 앞치마를 착용 안 하고 주방 상태도 엉망이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어머니의 요양원을 신고해버렸고 그 결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전모 앞치마 미착용은 당연하고 썩은 과일들을 값싸게 떼어와서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급식으로 먹였던 것이 다 탄로났어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전화해서 쌍욕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찰진 욕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서 시어머니의 지역신문에 투고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부모님을 요양시킨 보호자들이 난리가 났고 요양원 직원들도 시어머니의 막말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며 전부 퇴사해버렸어요. 그 결과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보기 드물게 요양원이 폐원했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며 친정 아빠 회사로 들어가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 패소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방아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 폐원되는 바람에 당장 돈벌이도 잃고 아들의 옷바라지까지 해야 할 처지가 된 시어머니는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허름한 원룸 하나 구해서 겨우 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자리 욕심에 눈이 멀었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러 지금 죗값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부모님은 오빠의 집에 불이 난 그날을 생각하면 두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때 오빠가 밖에 있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집안에 있었다면 어렵게 찾은 오빠를 다시 영원히 못 볼 뻔한 것이잖아요. 부모님이 몇십 년 만에 오빠를 찾고 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것을 옆에서 봤음에도 이런 일을 벌인 전 남편을 저는 평생 원망하고 증오하며 살 것 같습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이 겪는 불행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종, 방화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으니 이제는 우리 가족에게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며 저의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